첫 번째 순서는 블록체인과 정책을 주제로 최수연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석좌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수연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수연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하신 국내 대표 경제금융 분야 공직자이자 전문가십니다. 초대 핀테크 협회장을 지내신 만큼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혁신 기술을 접목한 신규 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신데요. 이번 기조 강연에서는 블록체인과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최수현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와 더이동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승호 팍스넷뉴스 대표님과 공도윤 팀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블록체인에 대한 간략한 정책적 제언과 금융의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에 금융의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금융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한 PPT를 몇 장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블록체인은 앞으로 산업, 금융, 행정, 기업 등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디지털 기술로서 언택트 이코노미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이 블록체인이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분산, 합의,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공개적으로 오픈된 소위 분산 원장 기술 DLT라고 그러죠.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에 한때 이 비트코인 광풍이 있었고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AI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암호화폐는 이후에 이더리움 등 소위 몇천 개의 알트코인이 만들어졌고 이들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킹, 사고 등 크고 작은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가지는 익명성 때문에 암호화폐가 이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위 FATF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고 그러죠. 등 이 국제적인 이 강력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서 금년 3월에 특정 금융 정보법을 개정을 해서 이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 버추얼 에셋으로 규정하고 내년 3월부터 가상 자산 사업자는 소위 이 특정 금융 정보법상의 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련 이 제도를 위한 이런 법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 규정화되고 이 특정 금융정보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암호화폐와 이 제도권 금융의 접점은 마련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에 있어서 법정 통화, 소위 리걸 텐더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호주 문에 이제 지갑에 갖고 계시는 소위 말 오늘날 신용화폐 지폐를 말하는 거죠. 법정화폐의 특성인 내재적인 가치 보유, 그다음에 교환 수단으로서의 범통용성, 화폐 가치의 안정성 등에 있어 암호화폐는 여전히 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암호화폐 특성 중 하나가 무정부성인데, 이 현행 이 국가 화폐 발행자들은 권력적이고 독점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무정부성과 이 현행 화폐 제도의 이 국가 화폐 제도와 어떤 충돌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그 소위 CBDC,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화폐라 그러죠. 디지털, 그래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지난 6월에 CBDC 법률 자문단을 출범시키는 등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가 경제와 금융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국제적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이 진화하면서 이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은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의 생성이나 거래를 넘어서 어떤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한 사회, 경제, 금융 시스템의 혁신 기술로 진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와 같은 이 기존의 이런 시스템을,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파괴적 이 혁신 기술, disruptive innovation, 많이 그 유행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의 그 발전사에서 보듯이 어떤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는 블록체인이 실제 이 적용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해서 이 블록체인의 이 성과를 우리 사회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로, 이런 블록체인의 이 혁신 기술을 우리 이 경제 사회 시스템에 확고히 정착시키려면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 분산, 합의, 공유, 공개, 이런 가치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 이 박혀 있는 기존의 가치들과 충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 중앙 집권적이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 90년대 이후에 인터넷 시대에 진입하면서 소위 오픈 마켓, 그렇죠? 인터넷상의 오픈 마켓, SNS 등으로 이 어느 정도의 이 공개 개념은 널리 사회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권에서 보듯이 그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제도, 그다음에 중앙 통제 보안 시스템 등 이 현재 분산 시스템보다는 중앙 집중식으로 이 금융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존의 이 중앙 시스템에, 집중 시스템에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의 마찰과 이런 저항도 이 새로운 분산형 기반 기술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서 서로 간의 조화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블록체인이 소위 말해서 IoT라든지 빅데이터,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것과 서로 연계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넷째로, 블록체인이 적용을 보다 범용성 있게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새 많이 해제되고 있는 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표준화를 선도를 해야 됩니다.
함께 이런 법적 제도의 검토도 보다 가속화돼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성과 같이 블록체인 산업 내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와 이런 관련 기관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면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고, 이러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대기업, 금융회사, 정부의 자금 지원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각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보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과 지원을 기대를 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지난 7월인가요?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해서 이 정부도 발빠르게 대내외 경제 금융 환경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지만 이 기술은 특히 첨단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기반 기술 분야는 개발 초기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해당 산업에 소위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계속 이 추격자 캐치업 해야 되죠. 한 캐치업 역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 기술 개발 역사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신기술과 신사업의 규제 특례 설정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에서 규제를 면제해 줄 테니 신기술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샌드박스가 모래가 깊거나 어려운 형태로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샌드박스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샌드박스를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규제 샌드박스 자체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들어가더라도 보다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선제적으로 전환하면 혁신의 성과가 보다 극대화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을 다투는 첨단 기술의 세계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반 얘기지만 제가 이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디지털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제도,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매우 진반 얘기지만 제가 절실히 느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업계 전문가, 이 정책 당국자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공감대를 이루고, 여전히 이 블록체인에 대해 기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은 주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문화된 산업별 맞춘 블록체인의 도입과 적용, 블록체인의 플랫폼으로의 전환, 이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 등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블록체인이 스마트 기술로서 금융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한 PPT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의 첫 번째, 금융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이 금융 교과서에는 자금의 융통이다라는 말을 쓰이죠. 자금의 융통. 그죠? 그럼 자금의 융통이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그렇게 그다음에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금융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다. 즉 돈을 가진 자,
돈을 필요로 한 자 간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서 경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물자에 대해서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또 물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소위 경제학입니다. 금융은 뭐냐? 돈, 머니, 자금 이 문제에 관한 이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거다. 그럼 불균형이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 간의 불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미래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이게 소위 예금이죠. 적금이고.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은 어떻습니까? 역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쓰임새를 잠시 접어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동일 시점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돈이 없는데 뭐 런던이라든지 뉴욕의 금융시장에는 자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돈을 제공받으면 되는 거죠. 즉 현재든지 즉 지역적으로 또는 이 시간적으로 어떤 자금의 불균형 역할을 해주는 게 금융의 이러한 개념을 하고, 그러면 구체로 뭐냐? 즉 이 돈을 가진 자, 우리가 흔히 공급자라고 그러죠. 와 돈을 필요로 하는 자, 수요자 간의 관계를 거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공급자, 수요자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수요자가 공급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수요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한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금융은 그죠? 채권자, 채무자. 왜 채권자, 채무자를 썼냐면 돈을 빌려주는 거 빌린 거가 이게 아니겠어요. 즉 공급이냐 돈을 수요를 하느냐. 돈을 공급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 계약사 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리는 사, 즉 필요로 하는 사람은 채무가 되는 거죠. 즉 금융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이것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문에 뭐 사모펀드, 뭐 사기, 뭐 금융감독도 이것만 되면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갚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게 잘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도 갚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얘기가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금융권 내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즉 이 금융거래 필요성에 대한 탐색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거래를 할 적에도 최적의 조건으로 금리는 얼마고 대출 기한 얼마고 등 가장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금융 거래를 한다면은 이게 이행이 될 것이냐? 이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 이제 그 도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금융 사고가 생겼다 등등. 그래서 이러한 이 간단하지만 불균형 해소하는데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신뢰라고 이제 부르고 하는 거예요. 신뢰. 근데 신뢰가 말로 신뢰를 해라, 쌓아라 하면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두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금융 내부에서 핵에 그죠? 감사도 두고 있고 내부 통제 장치들을 두고 있죠. 이걸 이제 내부 통제 제도. 그다음에 이런 부처에서 법도 만들고 금융감독원에서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통화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제도 운영하고 등등 이렇게 제도권의 이런 금융 기관들이 이렇게 금융 거래가 신뢰를 가지고 잘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가 늘 워치하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융 시스템은 목적은 뭐냐? 간단한 겁니다. 돈을 주고받도록 운영만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금융 위기가 생긴 거죠. 우리가 뭐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딱 간단합니다. 복합해서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두 번째 이 금융의 역할입니다. 금융의 역할은 흔히들 말해서 우리 그죠? 이게 신체 이 혈액, 블러드 또는 이 메인 혈관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즉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할래도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돈이 이게 뭐게 금융이죠. 또는 요새는 금융업 자체, 금융 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하는 개발연대 있어서는 이 경제 혈맥으로서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 기능을 주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가 80년대 90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금융의 자유화가 강조되면서 금융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산업적인 기능이 강조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국내의 이런 금융 자유화 이런 자율화 기능이 한번 또 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금융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현재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의 이 막 중대한 역할 때문에 금융은 규제를 하는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은 라이센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가, 허가, 신고를 하고 또는 이 금융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성. 이렇게 산업으로서 경쟁력 제고를 어떻습니까? 기술을 금융에다가 도입시킨 거죠. 근데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블록체인도 이러한 맥락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과 금융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금융은 그 시대의 가장 첨단 기술을 대표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석기 시대, 그죠? 신석기 시대, 뭐 고대 시대 곡물같이 최고의 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금방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화폐, 지폐죠. 국가의 신용으로 만든 거죠. 오늘 같으면 디지털 화폐, 첨단 기술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 1940년대 미국에서 ENIAC 컴퓨터를 만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디지털 금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기술 개발, 뭐 컴퓨터, PC, 암호, 인터넷 등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카드, ATM, 인터넷 금융, 뭐 이커머스, 모바일, 오늘날 디지털 금융까지 쭉 이르게 된 거죠. 그다음에 핀테크, AI, 블록체인 등 이런 단어들이 현재 금융권에서 기술과 같이 혼잡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과 디지털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 미국의 은행은 한 6대 4 내지 7대 3으로 이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 이건 이런 것들입니다. 보여보세요. 한국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자 수익이 많아요. 즉 돈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돈 장사를 갖다가 이제 이자를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이자 수입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건 이제
엑센추어에서 세계 글로벌 은행들을 그 디지털화에 따라서 이자수익과 비자수익 비중의 추이를 본 것 같다가 하나금융연구에서 같이 그 이 편집을 해서 낸 보고서에서 갖고 온 겁니다. 즉 이 경우도 한 7대3 정도로 이 비자수익이 차지하고 있죠. 한국 어떻습니까? 9대1이에요. 뭐 88대 10, 뭐 10이다 그러면 한 9대1 정도 됩니다. 즉 이 부분이 늘어야지 은행의 수익 구조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용도 절감하고 어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새 이 블록체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 대고객, 뭐 송금, ATM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금융의 이 블록체인이 같이 접목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봅니다. 또 하나가 증권 업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증권 업무도 종래 이 브로커리지에서 어떻습니까? 이 IB 업무 이런 업무로 뭐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점점 더 이 브로커리지 업무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증권에서는 어떻게 이 블록체인을 접목시켜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인 방향과 이 블록체인의 장점을 조화시켜 나갈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이런 자금 조달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쇼미더머니 이제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핀테크, 이 블록체인 등 이런 단어를 상당히 일종의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면은 그 업계에 대한 이 자금 지원도 아마 쇄도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격려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큰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런 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